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어제부터 목요일, 금요일 제가 이틀 연속 방송을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찾아뵈었고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이 금요일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금요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주죠. 그래서 가급적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정치 시사 이슈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꼭 좀 궁금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원래 목요일 순서를 했던 대로 지면 심층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 2주의 인물, 금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떤 그 인물들이, 정치인들이겠죠. 어떤 인물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로 받고 화제를 불러왔나. 그런데 두 사람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베스트, 가장 좋았던 인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워스트, 가장 나빴던 인물, 논란을 일으켰다거나 그런 인물들이 선정이 되겠죠. 자, 오늘은 잠시 후에 그 어떤 인물들이 이번 주 베스트고 어떤 인물이 워스트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슈 집중해볼 시간인데 오늘은 상당히 해볼 것이 많고 제가 썸네일에서도 우파의 대역공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이재명이 또 영수회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거에 사실상 퇴짜를 놨죠. 자, 그리고 김정숙 특검,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맛볼 차원에서 김정숙 특검, 김혜겸 특검 이야기를 간간히 해왔는데 이것이 오늘 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첫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특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 또 더 크게 보면은 역공, 지금까지 계속 총선 이후에 수세에 몰렸죠. 이 우파 진영,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수비만 하다가 드디어 역공을 시작을 했다. 첫 역공인데 이것이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 집중해볼 할 텐데 문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수상한 돈거래, 그리고 그 돈거래로 어제까지 제가 전해드릴 때 청와대의 경호처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 경호처에서 조직적으로 경호처가 이 돈 세탁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 돈을 마련하는 문다혜 씨가 마련하는 과정, 태국에 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은 이것은 엄청난 게이트가 되고 문재인 정권이 풍지박산 나는, 다 끝난 정권이지만은 큰 오점을 남기는, 자, 그런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조금 더 발전됐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문다혜 씨 집을 사는데, 그 경호처를 거친 돈이 들어갔다. 자, 그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법인카드, 지금까지 계속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 무슨 소고기 사 먹고 초밥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과일을 2천만 원어치 쟁겨놓고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조명현 씨가 그렇게 폭로를 했죠. 그러면 2천만 원, 이것도 법인카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건 또 법인카드가 아니고 업무 추진비랍니다. 업무 추진비를 과일 사는데, 그 가족들 먹을 과일 사는데 무려 2천만 원. 격주에 한 번씩 완전히 이렇게 냉장고에 다 채워놓고 먹다가 다 못 먹으면 버리겠죠. 과일은 상하니까는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어치 과일을 먹었는데 그게 자기들 돈이 아니고 업무 추진비였다. 자, 그 내용도 새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일가 그리고 이재명 일가 전부 다 이재명 부부, 문재인 부부, 문재인 쪽에서는 딸까지 이 사법 리스크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김해에서
좀 그럴듯한 장면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자기들 내부에서 마치 동상이몽 같은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화마을,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였는데 거기에 다 모였죠. 그래서 문재인이 이재명, 조국 모아서 마치 어떤 훈시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보였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누구냐?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징역 살다가 나와서 지금 영국 가 있다가 이번에 노무현 15주기 맞아서 귀국을 했는데, 어제 그 자리에 끼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또 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생한 뒷이야기들 중심으로 지금부터 송국근의 현장 정치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지명기사를 소개를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명기사, 신문 지명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조간신문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계속 새로운 뉴스를 올리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행간, 신문을, 이 언론 기사를 읽다가 보면은 그 행간의 뜻을 읽으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지면 분석을 해드리면서 저도 35년 동안 정치부 기자만 했기 때문에 이 신문의 행간에 나타나는 의미, 이것들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아는 한, 정보가 있는 한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 이겁니다.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 민주당 대통령실 이재명 회담 제안 거절. 안타깝다.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사실상 거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용산이 밝힌 것이 아닙니다. 용산이 밝힌 것이 아니고 이재명 쪽에서 용산에서 안 하겠다, 회담 안 하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용산에서는 뭐 정식으로 우리가 뭐 거절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용산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잠시 후에 행간의 뜻을 읽어드리죠. 자,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회담 실무 협의를 위해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홍철호 수석은 이 국회에서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거 하더라. 한마디로 퇴짜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회담을 제안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용산에서 이야기 안 하고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이 천준호와 홍철호 이 두 사람은 그때 차담회가 한 번 열렸죠. 자기들은 영수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담회가 그때 이재명이 모두 발언 혼자서 15분 동안 가로채가지고 혼자 하고 끝내버린 그 차담회죠. 그때도 사전 조율을 한다고 만난 사람이 천준호 이재명의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 라인이 다시 조율을 했는데, 조율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지하에 퇴짜를 놔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홍철호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천준호는 전하는 겁니다. 여야가 이 국민연금 개혁 마무리하면, 여야가 먼저 마무리하면은 정부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전문가 의견도 더 들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가 논의 과정에 함께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했다고 전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언급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식 제안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정식 제안을 안 했고, 일단 이재명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안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행간의 뜻을 읽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재명이 쓴 거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은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자, 28일 본회의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4년 임기 다 마치고 29일 날, 며칠 안 남았죠. 29일 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납니다. 그 전에 28일 날 마지막 본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담판을 지으면 일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게 제안인가요? 제안이면은 영수회담을 갖자. 그 정중히 내가 제안을 한다.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안이죠. 그렇게 했으면은 용산이 가타부타 어제 벌써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안이 아니고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 안 될 줄 알면서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공식 제안을 하지 않고 영수회담을 내가 해줄 용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총선 전에 이재명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만회를 해보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하자 무려 8번을 졸랐죠. 8번을 졸랐습니다. 그때는 하자고 졸랐습니다. 안 한다고 해도 하자고 8번이나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수회담을 딱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딱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면 법원이나 이 검찰에서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겠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데 대통령과 완전히 1대1로 회담을 하고 하는 국정을 논의하고 하는 사람인데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뭐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8번이나 하자고 졸랐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영수회담이라는 게 맞지 않다. 지금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일 때 야당 총재와 하는 게 영수회담이다. 가령 김대중 대통령 겸 평화민주당 총재, 그때는 새천년민주당입니다. 새천년민주당 총재,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 총재 겸 대통령과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 이렇게 하면 영수회담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은 총재도 아니고 총재는 없어졌고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주재하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1대1로 대통령과 같이 등치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회담하자고 8번 졸랐는데 총선 끝나고 그래서 뭐 자꾸 그것도 안 만나주면은 협치를 안 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거기서 완전히 15분 동안 혼자 모두 발언을 하면서 난장판을 사실상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본인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기 전에 그때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할 것이다. 연락이 오면은 회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죠. 상당히 무리해줬죠. 갑자기 끝나고 나서 이번에도 무리한 겁니다. 영수회담 해줄 용의가 있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산에서 아무런 반응도 안 내는 겁니다. 어제 오늘. 지금도 공식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답답했죠.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은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와 단독 회담을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니면은 항우여 비대위원장을 낀 3자 회담도 좋다. 그전에는 이거 3자 회담 못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3자 회담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마치 본인이 이 연금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3자 회담 그전에는 안 하려고 했지만 3자 회담도 한다.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무슨 소득 대체율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양쪽이 협상하는 내용도 모르고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언론 플레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왜 용산에서 일축을 해버렸느냐. 이재명의 속셈을 간파를 했기 때문이죠. 하나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일 이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재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것이 재투표를 하려는데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려고 하니까 이것 하나 끼워 넣어서 국민연금법도 하나 끼워 넣어 가지고 그냥 그때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러니까는 최상병 특검법을 재투표를 하기 위한 그 국회 일정을 위해서 이것을 갖다 집어넣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검찰 인사가 있었죠.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쭉 바꿨고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데 주저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힘이 빠졌습니다. 무장해제가 되다시피 했죠. 주변에 그 대검의 참모들 8명 중에서 6명이 다 바뀌고 무장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장 또 수원지검장이 이제는 그 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을 하는데 수원지검장도 바뀌었습니다. 주저조저 하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은 굉장히 지금 다급해진 거죠. 그리고 재판도 지금 1심 선고가 조만간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하고 위정교사 이런 부분에. 그러니 이 수사가 또 그 확대가 되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업무 추진비 사용한 그런 것이 또 수사가 확대가 되는 김새가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또다시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로 했지만은 계속 대통령과 영수회담 하자 해서 나중에 그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성사가 되면은 처음에 본인이 영수회담 하자고 졸랐던 그 효과를 이번에 또 노리려고 하는 거죠. 이 법원과 검찰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도 노릴 겸해서 다목적 포석으로 회담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간파를 해서 일축을 한 겁니다. 아예 외면을 해버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차담회 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거의 속된 말로 깽판을 쳐버렸죠. 원래 그때 모두 발언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면 그 사전 조율하면서. 그런데 그걸 완전히 깨버렸죠. 깨고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해야지 개딸들에게 내가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 이게 생생하게 전해지니까 그냥 거기서 합의를 조율을 한 것을 깨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그것도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바로 해버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거부를 했다. 외면을 해버렸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호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속비서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도 하고 비서관도 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용산의 비서관실로 오늘부터 출근을 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깊숙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 또 여권 일부에서도 왜 하필 그 사람이냐 비판도 나오지만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 기용에 여야 모두 물음표.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기용하자 여야 모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 새로운
그 시민사회 수석이 전광삼 새로 임명됐죠. 전광삼이기 때문에 전광삼과 같이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근무한 인연으로 발탁한 것 아닌가. 이 이야기한 사람이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인데 국민의힘 3040 모임이죠. 첫 목회 간사인데 이건 잘못 짚은 겁니다. 어떻게 이 정호성 비서관으로 발탁하는데 이 신임 수석이 이것을 뭐 데려갔다. 잘못 짚은 거란 걸 잠시 후에 또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계 입문 때부터 함께한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꼽혔다. 그런데 탄핵 정국에 구속됐고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만기 출소. 지금 일부 좌파 패널들이 이 특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수사를 했죠. 자기가 수사를 한 사람을 사면 복권을 해서 비서관으로 데려다 썼느냐 이렇게 또 하는데 사면 복권이 아닙니다. 사면은 형기를 깎아주는 거죠. 없애주는 건데 만기 출소했습니다. 복권은 됐죠. 나중에. 자, 그래서 이거 전제부터 잘못돼서 사면 복권을 한 사람을 뭐 이렇게 하느냐 하고 오늘도 제가 나간 그 종편 포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좌파 진영 패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면 복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권은 했어도 사면 아닙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의 국정농단 시즌2가 아닌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속한 국정농단 범법자를 사면 복권하는 국민 무시 행태다. 자, 사면 안 했습니다. 자, 이 박주민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간의 소문에는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돈다. 탄핵 전국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을 해서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그러니까 시민사회수석실의 제3비서관이 국민공감비서관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명칭이 바뀌었죠. 자, 국민공감비서관이 뭐냐? 바로 이 민심을 파악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민심 파악하는 자리. 제가 이 전후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좌파나 일부 언론들, 대다수 언론들은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그 전에 특검의 수사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정호성 피의자를 신문을 하면서 상당히 인정을 했다, 신뢰를 쌓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책임을 돌리지 않고 본인이 책임질 것은 다 책임지고 아주 솔직하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때 받은 느낌으로 마치 지금 발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연말경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한번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만났겠죠. 아마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갔을 거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인사 철학이 능력 위주죠.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염두에 뒀다가 시민사회 수석이 바뀌었죠. 그때 황상무 수석이 방송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뭐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사퇴를 했습니다. 그 자리를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이 새로 됐고 그러니 이제 수석 밑에 비서관들 체제도 개편하고 하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을 발탁을 한 겁니다.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원래 1997년도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에 달성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 4명의 참모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고리 4인방, 3인방 이렇게 불렸는데 정호성, 안봉건, 이재만, 이춘상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춘상 전 보좌관은 불의의 사고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은 각자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여의도에 있을 때나 청와대에 있을 때나 항상 메시지를 담당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를 담당을 했는데 적절한 메시지를 내려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적절한 메시지를 내려면은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민심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민심을. 그래서 그런 업무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총선 이후에 민심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민심의 눈높이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발탁을 했다고 보고, 이것은 이 개인적인 그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전에 박주민이 탄핵 대비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탄핵 대비용이라는 게 정호성 비서관이 그때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에 근무를 했으니까 지금 다시 윤석열 탄핵이 시도가 되면은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잘 막아서는 설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조롱인데, 정말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뭐 이거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어쨌든 이거 맡은 역할이 이제 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말은 조롱이지만은 가령 이럴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제가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성품이나 능력, 캐릭터 같은 걸 잘 알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그 책임에서 뭐 자유로울 수도 없고, 본인도 1년 6개월 만기형을 다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역할이 가능할 거로 보는 거죠. 정호성 비서관이 일종의 레드팀, 윤석열 정부 용산 안에서 레드팀이라는 게 도상 워게임을 할 때 내부에서 이제 상대 적군으로 설정을 해서 이쪽의 허점을 미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레드팀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인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제 개인 견해입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김호중 구속 확정 뭐 이렇게 댓글에서 보내주셨네요. 저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가수 김호중 씨가 지금 구속이, 그러니까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경찰서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구속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속 결정은 맞습니까? 예, 구속이네요. 음주운전 병신인 김호중 구속. 제가 여기서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번에 김호중 씨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제 정치권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 연상이 드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뭐 연결은 안 되겠지만은 사법 방해를 하는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재명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거를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과 김호중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원래 이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인데 그것을 검찰이 청구를 해준 건데, 보통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현장에 그 실질심사하는데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가 가서 구속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음주운전, 뭐 위험운전, 뭐 이 차원을 넘어서서 계속 본인이 공연을 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일종의 사법 방해를 했죠. 거짓말하고 찔끔 인정하고, 뭐 심지어는 블랙박스 그 CD 카드 전부 뭐 삼켰다고 하고 파손했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게 증거인멸이니까 그게 이제 구속 사유가 결정적으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정치권과 연결시키는 게 너무 과하다 싶기도 하시겠지만은, 제가 워낙 이재명 주변에서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인멸 교사, 그러니까 위정교사, 이재명도 지금 위정교사를 재판을 받고 있죠. 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제 개인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중
구속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일단 정호성 씨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측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시아 투데이 소개 기사는 이거 좀 흥미 위주의 흥미 기사입니다. 흥미로운 기사인데 이 제목을 말씀드리고 제가 핵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제의 원수가 위원회관 이웃으로 불편한 동거 나서는 당선인들. 이 아시아투데이가 상당히 좀 화제성 기사를 잘 발굴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국회 안에 국회의원회관이 있죠. 의원회관에 300명의 의원들 방이 있습니다. 의원들 방이 있고 한 7층까지 이렇게 의원들 그 신강 구간이 또 있고. 자, 그런데 이 의원들 방이 지금 막 배정을 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 어떤 그 구원이 있는 악연이 있는 그 의원들끼리 서로 같은 층에 막 그 배치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황운하 지금 조국당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악연이 쌓였죠. 이 두 사람은 21대 때도 같이 국회의원회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5층에 아마 저기 하나 건너뛰고 그 나란히 그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마주칠 텐데 이 김기현 황운하는 그때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고 그것을 당한 사람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죠. 그런데 황운하는 그 사건으로 그 하명 수사를 실행한 사건으로 지금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곧 2심 대법원 판결되면 이제 구속돼서 의원회관을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사이고 또 이준석과 뭐 인요한 여기도 그때 무슨 뭐 영어로 뭐 조롱을 하고 이준석이 그래도 인요한이 품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인요한이 이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 또 악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경원과 초선 의원들 그때 이 나경원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막 연판장을 돌렸죠. 그 사람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다시 이 국회에 등원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악연이 있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자, 그런 이 화제성 기사입니다.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그 국회의원회관에 가면은 상당히 방 잡는데 눈치 싸움이 사실 치열합니다. 이 사무처에서 나중에 교통 정리를 하는데 주로 좀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위층을 써줘. 한 7층 정도. 왜 그러냐면 7층 정도 가면은 전망이 좋습니다. 이 한쪽으로는 한강이 쫙 보이죠. 한강이 보이는 그 뷰. 그리고 또 안쪽으로는 위에서 보면은 국회 그 정원 있지 않습니까? 본청 앞에 그거 분수돼 있고 거기도 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곳을 주로 이제 다선 의원들이 선호를 하고 명당도 있습니다. 명당은 뭐냐면은 그 호실에서 그 국회의원 방에서 다선 의원은 계속 국회의원이 됐다거나 국회의장을까지 나왔다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나왔던 그런 방들은 명당 이렇게도 해서 좀 쟁탈전이 벌어지는 자, 그런 이 화제성 기사를 소개를 드렸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베스트 2주의 베스트 지난 한 주 동안 베스트 인물 그리고 월스트 인물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스트 첫 번째 베스트 인물이니까 좀 의미 있는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확 바뀐 모습을 요즘 좀 못 느끼시나요? 총선 이후에.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인 데 대해서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공법을 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비서실장 그동안 김대기, 이관섭 정책통이었는데 이번에 정진석
오선 국회의원 늘 선임을 했고 또 정무라인도 교체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초선 당선인들과 계속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기세가 좀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국회의원들의 국민의힘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인요한 당선인이 이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 유권자들에게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라 뭐 이런 그 말을 건넨다든가 또 실제 행동으로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 이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한 것 그러면 이제 탄핵 전국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탄핵할 테면 해보라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호성 발탁 이런 부분들도 용산 안에서 일부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 아니냐. 자,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의미를 찾냐 하면은 상당히 이 많은 그 인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구축을 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MB계가 상당히 많죠. 일일이 뭐 그걸 하기 정도로 어려울 정도인데 뭐 초기부터 장제원, 권성동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원이 있는데 인적 자원이 있는데 많이 이제 다쳤죠. 사법 쪽으로 다쳐서 거의 그 인재를 쓰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식의 이 발탁은 어느 정도 좀 선별해서 한다면은 인재 풀을 좀 넓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인재 풀을 넓히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을 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베스트로 선정을 했고, 자, 월스터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전직 바로 직전 대통령을 한 문재인 무엇보다 해고록을 내서 지금 편집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문재인 일가 본인들 일가의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목부터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러면은 문재인 집권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변방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본인이 중심으로 끌어냈다는 말인데 거꾸로죠. 중심에 있는 걸 변방으로 밀려날 뻔했습니다. 뭐 국내 뭐 대북 퍼주기나 뭐 이런 것은 뭐 차차하고라도 뭐 국내적으로 뭐 통계 조작,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많죠. 조국 파동, 윤미향 파동 많은데 저거 뭐 외교안보라고 하니까 그 대외적으로만 봐도 저 책에서도 전부 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화자찬, 김정은 찬양, 거기다 결정적으로 타지마할, 김정숙 타지마할 여행을 어처구니 없는 네이밍을 했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자,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총선 때는 갑자기 그 평산마을에서 내려와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다니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 파란색 점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꼽은 월스트는 문재인, 베스트는 윤석열 그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가장 잘하고 못했는지 평가를 내려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도 갖겠습니다. 자, 이슈 집중해볼 시간인데 자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특검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첫 공식화됐다. 자, 김정숙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간헐적으로 막 나오고 있죠. 간헐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기사 소개되다시피 이 김정숙 특검 맞보를 했는데 22대에서 총이 모을 것 첫 공식화입니다. 첫 공식화. 이게 김건희 특검에 맞서서 김정숙 특검도 해야 되고 김혜경 특검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그게 저희 같은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선인들 개별 입장에서 나왔는데 당 지도부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공식화
됐습니다. 첫 공식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첫 공식화뿐이 아니고 첫 역공이다. 총선 후에 첫 역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는데, 일단 오늘 그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참석자들이 이것을 공식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김종숙 특검을 국민 혈세로 옷을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그 공식 회의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이다. 따라서 김 여사 의혹은 김 여사 김종숙입니다.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확히 들어맞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왜 정확히 들어맞느냐 하면은, 지금 뭐 최수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상병 특검은 정확히 안 들어맞습니다. 특검은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가 가장 특검의 요건이죠. 검찰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최수원 그 수사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경북경찰청이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고, 또 이 뭐 조작, 그러니까 은폐, 그러니까 축소 의혹, 사건 축소 의혹, 그것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기한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박종원 수사단장을 다 불렀죠. 수사 한창 하고 있는데 그걸 특검으로 가져가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 김건희 특검은 딱 부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그리고 김정숙 특검이 딱 부합하다는 이야기죠. 김정숙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3개의 고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활비로 의심되는 감봉권 사용, 그거 특검해야 된다. 또 하나는 타지마할 관광광거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사넬 자켓 어디 간지 없어졌죠. 그것도 수천만 원짜리일 텐데, 뭐 김건희 디올백은 디올 파츠는 300만 원인데 그거는 이 사넬 자켓에서 뭐 수천만 원 하겠죠. 그 3가지가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가 있는데 그 안에 같이 가 있었던 것이 김건희 디올 파우치였습니다.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딱 그것만 뺐죠. 그 디올 파우치만.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고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그 3개는 검찰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중앙지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송경호 지검장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검 요건에 딱 부합이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특검을 추진을 해도 사실 처리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반수가 이사제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108명이죠. 300명 중에서 108명이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나올 수 있냐면은 이 야권을,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정숙 특검 이렇게 막 국민의힘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는데 민주당 주류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도부 쪽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정숙이니까는 문재인의 배우자니까 친문계에 뭐 진성준이나 뭐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재명은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느냐? 지금 3김여사 특검 이야기가 나오죠. 3김여사. 그래, 김건희 하면은 김정숙, 김혜경, 다자. 이 김민정 당선인이, 지금 대변인 맞습니다. 대변인의 이야기를 처음에 했죠. 대변인 되기 전에. 근데 그 이야기는 실제로 계속 저희들 댓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숙 그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얹으면은 이게 커집니다. 상김여사 특검 자체가 막 논란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김혜경은 따라서 딸려나가게 되죠. 김혜경 특검, 이것도 이슈로 부각이 돼버리니까 이재명은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특검하자. 그러니까는 문재인은 화들짝 놀랐는데 이재명은 모른 척하는, 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이재명이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지난번 대선 때부터 대선 전국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인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사법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맞불을 놓으면서 외쳤던 게 김건희 특검이죠. 지금 2년 이상 김건희 특검 입에 달고 삽니다. 자기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하면은 김정숙 특검, 그 다음에 김혜경 특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기가 어려워진 그래서 제가 제대로 먹혔다, 역공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은 김정숙 특검과 김혜경 특검이 1+1으로 김혜경, 김정숙은 1+1 특검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김건희 특검, 김혜경 특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여론전에서 그렇게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좀 당황해하는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그 문다혜, 태국에 간 문다혜 씨가 청와대 직원 그리고 경호처 경호원들과 수상한 돈 거래가 있었다. 그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진전이 됐습니다. 자, 뭐냐면은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 경호원과 돈 거래 문다혜 집 살 때 쓴 정황이 있다. 집을 살 때 청와대 경호원과 돈 거래한 것을 집을 살 때 쓴 정황이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문다혜의 이 수상한 돈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문다혜에게 간 돈입니다. 문다혜에게 간 돈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이네스 그 단골 디자이너 양혜일 씨,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양혜일 씨의 딸 청와대에 근무했던 양이네스 그 특활비로 뭐 김정숙 그 장신구 뭐 옷가지 같은 것을 샀다는 의혹이 있는 양이네스 그리고 똑같은 의혹이 있는 특활비로 옷값 구두값 계산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송아 전 이부석줄 비서관 이 두 사람은 검찰이 포착을 한 것이 돈을 문다혜에게 보냈습니다. 태국에는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자기들 돈은 아닐 거고 특활비 아니냐. 자,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문다혜가 돈을 오히려 송금을 해준 쪽이 있습니다. 문다혜 돈이 이쪽으로 내려온 거. 그게 누구냐? 경호원 계좌입니다. 이 경호원은 이 태국 현재 그 현역 대통령 가족이 갑자기 태국으로 가버렸으니까 경호원도 따라간 거죠. 우리 국고 쓰면서, 세금 쓰면서. 그 따라간 경호원의 계좌에 돈을 수천만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지금 검찰이 파악한 거는 집어넣은 거지만은 서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서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돈 세탁 아니냐.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검찰 수사 내용을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는 집을 살 때 이 돈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태국에서 바트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국에서 이상직 그때 타이스타 젯이라고 항공사를 세웠던 그 이상직 전 의원이 뭐 돈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어쨌든 공적 돈 그러니까 공검 성격의 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뭐 특활비라고 딱 교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것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어쨌든 그 돈이 세탁이 됐는데 세탁이 돼서 문다혜 씨 집 사는 데 들어갔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런 겁니다. 2018년에 서울 구기동에 이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 서창호 소유 지금은 이혼한 남편 서창호 소유 빌라가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문다혜 씨 자기 부인에게 정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려를 한 것을 바로 팔아버립니다. 문다혜 씨가. 그게 2018년인데 팔고 이제 그러고 태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태국에 있으면서 양평동에 있는 서울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삽니다. 다가구 주택을 샀는데 이게 의심스러운 것이 자 2018년에 구기동 빌라를 팔았죠.
그리고 팔고 그 돈으로 양평동 매입을 다가구 주택을 샀으면은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비슷해야 되는데, 양평동 집값이 2억 5천만 원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은 8개월 차이입니다. 그 갭이 8개월 차이라고 하는데, 8개월 만에 2억 5천이 어디서 더 났느냐? 그 집 파는데 2억 5천이 갑자기 현금이 더 했고, 이게 대출 없이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2억 5천이 어디서 더 났을까? 8개월 사이에. 근데 태국에 가 있었단 말입니다. 문다혜와 서창호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보낸 것, 이 경호처 직원에게 돈을 보낸 것, 이런 것들이 섞여서 문다혜가 집 샀는데 이 돈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럼 이 2억 5천은 도대체 무슨 돈이냐? 여기다가 2019년에 다가구 주택 양평동을 매입을 했는데 2020년에 그 지역이 이 압축적으로 개발을 하는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걸 또 2021년에 바로 양평동 집을 매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1억 4천 차익을 남겼다. 그런데 그때 매각을 한 시점이 또 무슨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된 의혹들이 막 쏟아지는데, 여기서 이게 메가톤급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경호처, 경호원, 그 한 사람이 개입을 했을까? 자, 경호처 직원이 파견 나갔습니다. 파견 나갔는데 문다혜가 이거 돈 세탁 좀 해야 되니까 이 계좌 좀 빌려주세요. 선뜻 빌려주겠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큰일 날 텐데. 보고를 하겠죠. 이거 그 대통령 가족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 경호처장에게, 서울에 있는 주영훈, 아주 인연이 깊죠. 그 노무현 문재인 가족과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주영훈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주영훈이 그래 해줘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문다혜가 주영훈에게, 경호처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그 돈 세탁 좀 해야 되는데 그쪽 경호원들 좀 그 계좌 좀 쓸게요 이렇게 했다든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호원 혼자의 문제일까? 그리고 단순히 돈 세탁 의혹만 있을까? 경호처 특활비도 있죠. 지금 추론입니다. 제가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2억 5천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게 지금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2억 5천이 어디서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냈다든가, 아니면 복권이 당첨됐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하죠. 도대체 온데가 없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태국에 가 있는 데서 바트하를 비롯해서 원하까지 이렇게 경호처 직원에게 흘러 들어왔다. 그러니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끝까지 하면은 이게 경호처 게이트, 사상 초유의 청와대 경호처 게이트가 될 수 있다. 될 정도의 이 폭발성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재명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그 새로 뉴스가, 제가 이재명이 사법 뉴스가 지금 최고조에 다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처구니 없는 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의해서 밝혀진 게, 이재명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개 혐의, 재판만 받는 게 3개. 지금 구속영장 대북송금 청구되면은 구속영장도 대북송금 구속영장 청구 안 되고 그냥 기소만 해도 벌써 4개 재판 줄줄이 있는데, 새로운 게 지금 또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지사 있을 때 법인카드 가지고 무슨 그 소고기 사 먹고 뭐 초밥 먹고 막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 폭로가 된 것이 조명현 씨, 7급 고문이었던 조명현 씨가 폭로한 것 중에 하나가 2천만 원 과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일을 어떻게 2천만 원어치나 사 먹었느냐. 그런데 그 과일 당연히 법인카드로 했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법인카드가 아니고, 법인카드는 또 무슨 뭐 다른 데 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추진비로 결제를 했다. 자, 금액만 2천만 원, 과일 금액만. 검찰이 이거 포착을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를 하는 검찰이 포착을 했는데, 과일값 출처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이제 법인카드와는 다르게 업무 추진비,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됐다. 그러면 이제
업무 추진비면 자기 업무 추진비라도 자기가 집행자니까 사인을 하죠. 사인까지 다 돼 있었다. 결제. 이 조명현 씨가 그 배소연 씨, 김혜경 수행비서 5급 배소연 씨에게 순회동 자택에 들어갈 과일 구입 내역을 그 보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그 나왔었죠. 재판에서 공개된 배소현의 진술 조서에 그게 나옵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과일을 넣어들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러면은 김혜경 씨가 과일 대금을 주더냐?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배소연 씨가. 그런데 검찰이 파악한 것은 과일값이 도지사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 참 현금 좋아하네요, 이 사람들. 김정숙도 뭐 옷 700만 원, 300만 원, 구두 몇백만 원 살 때 전부 다 현금, 관본권, 빳빳한 5만 원권으로 다 지불을 했는데 여기도 또 현금, 업무 추진비니까 현금이죠. 현금을 다 해서 과일을 격주에 한 번씩 과일값이 도지사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그 지출결의서라는 게 있죠. 기업에도 있는데 그것에 보면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쫙 사인합니다. 업무 추진비 오케이 내가 쓴 거. 그런데 이게 한국을 쓰게 되죠. 어떤 업무 추진을 했느냐? 집에서 과일 사 먹는 업무 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었던 게 뭐냐? 코로나 관련 격려 경비. 코로나 관련 격려 경비. 참 다시 보이죠. 사람이 다시 보입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 그러니까 직원들 이 코로나 활동 예방 활동 하는 거 격려하느라고 경비를 썼다. 얼마? 다 합해서 2천만 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과일 사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재워 넣었다가 먹다가 안 되면은 과일은 냉장고에 있어도 상하겠죠. 갖다 버리고 또 새 거 갖다 채워놓고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는 거 이것은 이것도 채널A가 그 기사를 단독으로 쓴 건데 이것도 김혜경 씨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것은 한번 불거졌었죠. 2억이. 그런데 검찰은 관용차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배임 혐의를 적용해 또 기소를 한다. 김혜경 또 기소한다. 김혜경 선거법으로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선거법과 별개로 또 카드 사용한 걸로 재판을 받을 텐데 이번에는 또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경기도에 5천만 원대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또 배임 혐의. 이게 정말 끝도 없이 이게 지금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2018년부터 3년가량 경기도 소유 제네시스 차량을 김혜경이 사적으로 운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기름 같은 거 전부 다 경기도에서 다 하는 거죠. 검찰이 경기도로부터 문제의 관용차에 대한 운행 일지를 제출을 받았는데 개인 용도로 쓰고 개인 용도로 써놓고는 업무 용도로 썼다고 1억을 또 허위로 기재한 정황을 잡았다. 그래서 이게 자범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김혜경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을 보면은 검찰이 추산하는 이 부부 배임액은 초밥 등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2천만 원, 관용차 5천만 원, 업무 추진비로 추진한 과일값 2천만 원, 이것만 해도 1억에 가깝습니다. 하면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갑자기 지금 요즘 보면은 검찰 인사가 나고 나서 문재인 부부 그리고 이재명 부부, 문재인 쪽은 딸까지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제 봉하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15주기였는데 그때 다 모였죠. 자, 문재인이 어제 쭉 소집을 했습니다. 어디로? 노무현 서재로. 누구를? 민주당 대표 이재명, 조국당 대표 조국, 또 한 명 김경수,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초대를 했습니다. 자, 다른 두 사람은 당대표죠. 김경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초대를 했을까? 그것도 문재인의 서재에서. 딱 메시지 그거죠. 이재명과 조국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적통은 노무현, 나 문재인, 그리고 김경수로 이어질 거야.
그 메시지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주주가 아니야. 그냥 바지 사장들이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얼마나 그 분위기가 묘했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를 친문의 후계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조국 혁신당에서 저걸 계속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재인 옆에 저 사진은 그런데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재명이 저쪽으로 두 번째로 밀려가 있습니다. 조국이 딱 옆에 붙어 있고. 자, 그래서 저 김경수가 이재명보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문재인 옆에. 그걸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홍보를 하죠. 봐! 조국이 이재명보다 더 높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면 바로 옆이야. 이렇게 또 홍보를 하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적통은 우리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런 장면도 연출을 하고 했지만, 그 운명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경수는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됐죠. 복권을 안 시켜주면은 다음 대선에 출마 못 합니다. 그 대통령 권한이죠. 그 다음에, 김경수가 정치적으로 정말 친문을 이어가려면은 이재명이 구속돼야 되죠. 이재명이 있는 한 지금 친문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 모습은 상당히 앞으로 야권 진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달려온 선거권의 현장 정치 준비한 그 순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 또 금요일에도,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주의 인물, 베스트, 워스트를 비롯해서 신문 행간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아마 제 느낌으로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좀 더 보수 우파 진영에 활기를 띠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